오늘날 사람들은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핑계로 성격 차이를 꼽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들여서 성격을 분석하고 연구해본 적이 있었는가요? 삼국지 해설편은 삼국연의처럼 다채롭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딱딱하고 어떨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아 성찰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면 삼국지 해설편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당당히 1순위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조조는 역사상에서 성격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조에 대한 성격 분석과 내심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사고와 계시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조의 삶은 교활함과 정직함, 우아함과 냉혹함, 관용과 복수심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젊었을 때 조조는 어떤 이상과 야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한나라 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중요한 인사제도였으며 과거제도에 합격한 사람만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과거제도 합격자 추천을 받고 고위 관직에 있던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20살에 순조롭게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조조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팔을 내디디면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러다 보면 유망한 정치적 미래를 잃게 될 것이고 후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배신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야심찬 조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학자 이중천 교수는 평민의 시각과 현대적 관점에서 조조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조는 원래 유능한 신하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기원 174년 20살의 조조는 효도와 청렴함을 겸비한 관리로 추천되어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효도는 효자, 청렴함은 정직하고 올바른 관리를 의미합니다. 효도와 청렴함을 겸비한 관리로 추천되면 관직에 오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오늘날 학위나 졸업장이 있어야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나라의 관직 제도에서 황제는 친척이나 귀족 중에서 도덕성과 지성, 용모가 뛰어난 전문의들을 선발하여 앙이라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젊은이 또는 소년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경비병을 뜻했습니다. 궁궐에서 앙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황제의 경호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궁궐 복도를 지켰기 때문에 앙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경호대장은 랑중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앙으로 근무하는 것은 황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보고 듣는 과정에서 소중한 정치 경험을 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앙으로 근무하게 되면 다른 관직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나라 시대의 인재 배양 방식이었으며 황제와 가까운 것은 관직에 오르기 위한 자격과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조는 효련으로 추천되어 앙으로 임명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정계 진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조는 조정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부 조등은 총애받는 환관이었고 아버지 조승 또한 고위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곧 낙양 북부위로 임명되었습니다. 낙양 북부위는 어떤 관직이었을까요? 당신 악양은 한나라의 현이었지만 후한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는 현이었습니다. 한나라 체제에서 현급 최고 관리는 정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 큰 현은 현령, 규모가 작은 현은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현령과 현장 모두 두 명의 부관을 두었는데 한 명은 문무와 재정을 담당하는 승이고 다른 한 명은 군사와 공안을 담당하는 위였습니다. 그러나 악양은 규모가 크고 중요한 현이었기 때문에 위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낙양에서 북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낙양북부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직위는 부연장급의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조의 첫 관직이었기에 그는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훗날 한원제가 그를 위왕으로 책봉했을 때에도 그는 이 일과 자신을 낙양 북부의 자리에 추천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이의 아버지인 사마방이었습니다. 조조는 위왕이 된 후 사마방을 자신의 왕국인 예성으로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조조는 이 일을 떠올리며 사마방에게 말했습니다. 사마 대감, 내가 오늘 다신 악양 북부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약간의 등리안양하는 자만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마방은 대답했습니다. 위왕, 제가 위왕을 낙양 북부위로 추천했을 당시에는 현급 경찰서 서장 자리에 딱 맞는 분이셨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왜 웃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건방지고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조는 과거 낙양 북부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었고 자기를 추천해준 사마방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이가 하늘이 도와준 행운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사마방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더라면 사마이는 아마 역사 속에 이름도 없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조조의 이러한 고마움이 사마이의 정계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세력을 형성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양 북부, 이 관직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양은 한나라의 수도이자 심장부였고 수많은 권력자와 귀족들이 들끓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귀족들과 그들의 가족, 자식들, 그리고 하인들은 언제나 오만하고 거만했으며 법을 지키기는커녕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시비를 따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했고 민심도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조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대담하고 재치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고 고집이 셌으며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지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급 경찰서장 자리에 완벽하게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방의 말은 단순히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낙양 북부위를 역임한 조조는 사마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부임 당시 관청은 낡고 심지어 사무실조차 청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서가 무능한 것은 물론이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조조는 먼저 경찰서를 개보수하여 보기 좋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10여 개가 넘는 오색 막대기를 만들어 관청의 양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고를 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나 조조가 경찰서를 접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금지된 행위를 열거하겠다.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오색 방망이로 처벌할 것이다. 그런 다음 조조는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처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주범은 견석의 숙부 견도였습니다. 견석은 누구인가? 견석은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황관으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술에 취한 채 밤에 돌아다니며 공공연히 통행금지를 어겼습니다. 당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밤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는 술에 취한 채 밤에 돌아다니다가 조조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폭정과 전제 정치에 익숙한 이 권력자들은 법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조는 견도를 향해 물었습니다. 견도,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술이 깨고 난 견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통행금지를 어겼군요. 좋아. 그럼 어떻게 벌을 내릴지 아느냐? 견도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조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조카가 누구냐? 견도가 대답했습니다. 견석입니다. 조조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오직 법률만 알고 있다. 자네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내가 말해주겠다. 여봐라,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황관의 숙부를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조조는 영리했으며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견석의 숙부 견도를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서 조조의 유능한 신하로서의 정직한 이미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견도는 견석의 숙부였는데 조조는 이 관계를 몰랐던 것일까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조의 할아버지, 정확히는 양할아버지인 조등 역시 황관이었다는 점입니다. 황관의 손자가 황관의 삼촌을 죽였다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자를 거스르면 좋은 최후를 맞지 못한다는 것을 수없이 봐왔으며 자칫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살의 조조를 걱정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영리한 조조는 견도를 데려 죽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조조가 명성을 덜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정황 증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조조는 훗날 양현자명 본지령 또는 술지령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강령이자 고백서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나는 어리고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백성들에게 바보로 여겨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현명한 지방관리가 되어 명성을 쌓아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조는 20살에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갔을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 나는 너무 어리고 명망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백성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까 두려웠다. 그래서 훌륭한 관리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업적을 남겨놔. 조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실제로 당시 조조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는 보잘것없는 황관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는 겨우 20살로 너무 어렸습니다. 셋째,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조조는 장난기가 많고 사냥하고 허튼 짓을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불량배 생활을 했기에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 또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주유나 제갈량처럼 잘생긴 인물은 누구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에는 조조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삼국지는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조조가 키가 크고 건장하며 잘생겼다면 분명히 자세히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그의 외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키가 작았으며 아마도 184cm의 제갈량과 비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이며 결함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세설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조조가 위나라 왕이 된 후 흉노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작은 키가 부끄러워 먼 나라에 대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연에게 위나라 왕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흉노 사신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은 칼을 들고 곁에 서 있다고 합니다.
접견 후 조조는 사람을 보내 흉노사신에게 조조를 본 소감을 물었습니다. 흉노사신은 위나라 왕도 잘생겼지만 칼을 든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영웅이 반드시 키가 크고 잘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당시 젊은 조조에게는 그러한 품이 있는 패기가 부족했기에 자신의 이름을 떨칠 만한 중대한 사건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견석의 숙부를 죽인 사건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조조가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법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법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였으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아마도 그의 젊은 시절부터 나타났을 것입니다. 조조가 법치를 강조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 압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타고난 성격이었습니다. 시대적 압박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엄격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조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생활에서는 음식이나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여자를 좋아했으나 그가 경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경박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음악을 듣고 편안한 옷을 입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고된 업무 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으며 그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쩌면 적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실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견도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냉혹하고 살기 어린 모습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조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20살의 신참 관료였습니다. 그는 현급 경찰서장이라는 직책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했고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물급 인물인 견도가 그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조조는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견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추측이 사실이든 간에 조조가 권력자들과 황관 세력 모두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황관 세력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첫째, 조조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옳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조조에게는 막강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양할아버지도 황관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황관 세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조조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재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경찰서장은 조조에게는 다소 불공평합니다. 응당히 현령으로 승진시켜 관리가 어려운 지방으로 보내서 조조가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둥구현의 현령으로 부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관인 양할아버지 조등과 아버지 도움으로 조정으로 다시 돌아와 의랑에 임명되었습니다. 의랑은 지금의 조사연구원 같은 관직인데 하는 일은 별로 없는 한가한직이었습니다. 그 후 반대 세력의 불만으로 다시 지방으로 쫓겨갔다가 또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의랑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조조는 포부가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인지라 그동안 지방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 지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국정 운영을 위한 전략과 시정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거나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되었으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지방으로 발령났을 때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탐관오리들을 처벌했으며 항상 청렴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조가 제남의 관리로 부임되었을 때 제남의 탐관오리들이 조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밤도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연명으로 조조를 모함하는 글을 한 통 또 한 통 황제에게 보냈으며 끊임없이 조조를 모함하는 글이 조정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조는 더 이상 관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왕도의 쇠퇴와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파멸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은 막강한 후원자인 태위직을 맡고 있는 아버지 조숭 덕분이었습니다. 조숭은 3군 총사령관이라는 명목상의 지위를 가진 고위관리이었기에 아무도 조조를 쉽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는 큰 코 닥칠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직감한 조조는 조정으로부터 월급 2,000석의 동군태수라는 또 다른 관직을 제안받았지만 병을 핑계로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며 항문을 갈고 닦으며 여유 시간에는 사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국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조의 이런 경력은 훗날 명승함강이 책략으로 하나 활용되었습니다. 과거급 제한 가난한 선비가 지방의 현령으로 부임되자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수로를 다스리고 제방을 쌓고 길을 닦았으며 탐관오리를 과감히 처단하고 법질서를 수호하고 또한 청렴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으나 탐관오리나 지방 세력들은 이를 깔 정도로 그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탐관오리와 지방 세력들은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연명으로 조정에 상서를 보내어 현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으며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면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단은 먼저 쫓아내고 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현령은 군태수급의 군의 2인자로 승급했습니다. 현령이 떠나는 날 백성들은 눈물을 훔치며 심리기를 배웅하였고 탐관오리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태수와 현령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여 연명으로 현령을 모함하는 글을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결국 현령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비록 안 좋은 사례이지만 이것이 바로 역사가 중국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지혜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조는 유능한 신하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유능한 신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젊은 조조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능한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에만 유능한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말했듯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목숨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제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 경우 마음만 가지고는 유능한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어 진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지한 척, 즉 미친 척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형태를 말합니다. 셋째, 통치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황제가 현명한 통치자인지 어리석은 통치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라면 유능한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평화로운 시대에 현명한 통치자가 있다 하더라도 황제의 기분과 애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 문제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서한 중 가장 전성기였으며 문경의 통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가희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가희는 유능한 신하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게도 그는 여전히 관직을 얻지 못했고 결국 가희는 장사로 보내져 밤낮으로 울다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조조가 살던 시대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방금 관직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혼란스러운 시대는 아니었지만 이미 혼란의 전야였습니다. 조조는 한영제 제위 시절에 관직에 올랐습니다. 한영제는 그의 숙부인 환제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부패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최악의 시대로 꼽히는 두 시대가 바로 환제와 영제의 제위 시절입니다. 제갈량의 출사표에서 환제와 영제에 대한 슬픔과 원망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국정보다는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제는 시와 산문에 능했으며 건축도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궁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상수도 및 배수 시스템을 연구하여 궁궐에 완벽하고 훌륭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에 힘입어 영제는 모든 백성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이는 수도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제는 황제로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 상수도 및 배수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제는 누구에게 국정을 맡겼을까요? 두 집단, 즉 황제의 친척과 황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영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관직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제 제위 시절에는 관직이 매매되었고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공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가격은 1석에 10,000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0석인 부현급 관직을 사려면 400만, 2000석인 대신급 관직을 사려면 2000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삼공인 태위, 사도, 사공의 관직을 사려면 1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였습니다. 조정에서 임명하는 관직조차도 돈을 내야 했지만 절반이나 1/4의 1만 내면 되었고 가격은 협상 가능했습니다. 그 무렵 사마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거록태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조정은 즉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마직은 제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저는 정직한 관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300만을 깎아주겠습니다. 사마직은 정말 그 돈은 없습니다. 그냥 사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안 됩니다. 사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마직은 하는 수 없이 부임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마직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 조정의 매건매직의 관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나라의 재앙이자 몰락의 상징이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마직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조정의 매건매직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삼공 중의 하나인 태위 자리에 있었지만 역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태위는 삼공 중 하나로 엄청난 지위를 자랑하는 자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탐냈으며 그 중에는 최열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열은 청렴한 가문 출신의 가난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근면 성실하여 노력 끝에 군수를 거쳐 구경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자신의 가문에서 삼공이 나와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때 황제의 유모 중 한 명인 정씨가 최열에게 다가와선 애가 특별한 내부 가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가격은 얼마입니까? 최열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50% 어때? 최열은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50% 할인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제는 회의를 소집하여 최열을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겨우 절반만 지불했으니 손해보는 장사로군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부인이 나서서 최열 씨는 정직한 관리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관직을 사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린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최열, 자네가 여자 덕에 자리를 얻었다고 돈으로 사고 말지.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라며 최열을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조조는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가한 여유를 즐기면서 책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나라에 충성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조가 다시 관직에 복귀했을 때 정세는 이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원 189년 한영제는 14살의 유변과 9살의 유엽, 그리고 유변이 어머니인 허황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황후와 14살의 어린 황제 유변은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허황후의 이복 오빠 하진 장군이 이끄는 사대부 세력과 황관 세력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진은 원래 백정 출신이었으며 유구단하다가 결국 십상시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삼국지 초반부 혼란의 서막을 연 인물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파멸에 이르렀으며 권력은 서북 쪽의 군벌 동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동탁과 그의 일당을 극도로 잔인한 자들, 즉 동탁은 호랑이, 여포는 늑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들개에 비유했습니다. 동탁은 수도에 입성한 후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제일 먼저 그는 14세에 황제 유변을 폐위시키고 9세에 진류왕 유협을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이전 황제가 남긴 여인들을 모두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셋째, 반항하거나 불만이 있는 관리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동탁은 호화로운 연회를 여는데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무관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전 황제가 남긴 여인들을 끌어안고 방탕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연회 참석자들 중에서 의심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끌어내서 무작위로 죽였습니다. 혹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 혹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와서 눈알을 뽑고 손을 자르고 코를 베고는 가마솥에 넣어 끓였습니다. 희생자들이 비명을 지를수록 그의 식욕과 성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낙양에서 방화, 약탈, 그리고 여성들을 강간하여 수도 전체를 끔찍한 재앙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탁의 사악하고 잔혹한 행위는 당연히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각 주, 군의 주목, 태수, 자사들은 자기의 영토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조정은 더 이상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주, 군의 주목, 태수, 자사들은 동탁을 응징하기 위해 의군을 조직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원 189년 동탁이 수도에 입성한 후 후한 왕조는 명목상으로는 존속했지만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사방에서 영웅들이 등장하여 창만 있으면 군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군벌들은 제각기 군사를 모집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영토를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조조가 유능한 신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영웅이 되거나 폭군이 되거나 간웅이 되는 것입니다. 동탁, 온소, 원술은 폭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확인해 봅시다. 감사합니다.